마르크스의 대학 시절을 보겠습니다. 17살 때 본 대학의 법학부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뜻이죠. 변호사인 아버지. 그렇지만 막스는 이제 그 법학보다는 철학과 역사, 문학에 심취했다. 이미 고등학교 때 졸업 논문에서 인간 해방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겠다고 노력했으니까 또한 그 철학 쪽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그 프레이션에 지금처럼 징병제, 모든 남성들은 군대에 가야 되는데 마르크스는 그 심장병으로 군대를 면제받았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반면 엥겔스는 포병으로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대학에서 해겔 좌파 급진적인 학생들과 많이 어울렸어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동호회,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고 운동권 학생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의 집회, 자유주의적 성향의 집회였겠죠. 경찰의 주목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술도 좋아해서 많이 어울려가지고 그 술 먹는 동아리 회장도 했다네요. 트리오 고향 사람들 동문회 술 먹는 회 이런 걸 했다는 거죠. 패싸움도 했다고 자유분방한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성적이 좋았지만 학업 성적이 나빠져서 이제 아버지가 마르크스를 그 질책하는 편지를 보냈답니다. 너의 행동은 무절제하고 지식 탐구는 난잡해. 여기서 난잡하다는 것은 법학을 하는데 법학을 안 하고 여러 가지 자유주의 학문을 한다 이런 거죠. 외모도 단정하지 못하다. 저항적이다는 거죠. 사귀는 사람도 점잖하지 못해. 이건 이제 자유주의적인 반치적인 인사들하고 사귄다. 아버지의 평판을 낮추고 있다. 부자들도 1년에 500달러. 여기 이제 그 프레이션의 달러 개념입니다. 너는 이제 700달러나 쓴다. 웬만한 부자들 돈을 많이 쓴다는 거죠. 아버지가 변호사였으니까 용돈은 뭐 이렇게 부족하지 않을 만큼 줬다는 거예요. 이 달러라는 게 1달러가 어느 정도 되냐가 약간 좀 어려운데 그래도 지금으로 치면은 현재 1달러보다는 좀 많다고 합니다. 현재 1달러보다 많다. 1달러로 본다면 500달러. 500달러 하면 얼마죠? 1000달러 하면 500달러. 어쨌든 그 용돈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었답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 마르크스가 방탕하고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 운동권 친구들하고 어울리니까 이제 공부에 전념하도록 학교를 옮깁니다. 독일의 대학은 우리나라 고등학교처럼 이렇게 전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936년 2학년 때 좀 더 학구적인 베를린 대학으로 마르크스를 전학을 시킵니다. 베를린 대학은 지금은 슌볼트 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슌볼트 대학에 갔었는데요. 대학 건물 본관 현관에 포이에르바흐 태제, 막스가 쓴 포이에르바흐 태제 중에 철학자는 지금까지 세계를 해석해 왔지만 이제는 세상을 번역할 때이다 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 본관 건너편에 마르크스가 다니는 그 법과대학이 있는데요. 이 도서관 건물도 또 유명한 겁니다. 이 대학에서 1894년부터 1895년까지 레닌이 공부를 했습니다. 법과대학에 레닌의 모습을 형상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그 엥겔스가 또 1841년에 베를린에서 포병으로 병역을 수행하면서 베를린 대학에서 해겔 철학 등을 첨가하고 해겔 좌파들과 어울렸습니다. 1841년이면 뒤에 나오는데 이때는 마르크스가 베를린 대학에서 예나 대학으로 전학을 갔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차이로 몇 개월 차이로 막스하고 엥겔스는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엥겔스가 처음 마르크스를 만난 거는 1842년 11월에 마르크스가 사실상 편집장으로 있었던 그 라인 신문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 당시 엥겔스는 아버지가 방직 공장 사장이었기 때문에 공장 노동자에 대한 기사, 경제에 관한 기사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청강한 엥겔스를 기념해서 이 현판을 설치했는데 그 소련 붕괴 이후에 현판이 철거됐습니다. 소련 붕괴된 이후에 동구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 레닌에 관한 사적지나 기념물들이 많이 철거가 됐습니다. 보수주의와 바람 때문에. 또 humboldt 대학 앞에, 그러니까 이제 그 법과대학 앞에 광장이 이제 베벨 광장인데요. 이 광장에서는 또 1933년에 나치가 그 공산주의 서적을 불태웠는데 그때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같이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독일식 그 분서경이죠. 이거를 되새길 수 있는 기념물이 있고 그 지하 서고를 볼 수 있는 광장에서 지하 서고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념물이 있습니다. humboldt 대학에 가게 되면 humboldt 대학은 왜 흉볼트는 그 베를린 대학을 세운 사람이 흉볼트 형제입니다. 가면은 노벨 문학상 노벨상을 받은 흉볼트 대학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많이 나와 있는데 흉볼트 대학의 그 유명한 사람들의 흉상들이 쫙 거기에 이제 흉상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르크스 아버지가 마르크스를 이 베를린 대학에 보낸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러 보낸 건데 잘못 보냈어요. 잘못 보냈어요. 왜? 베를린 대학은 그 당시 헤겔 좌파들의 본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겔 좌파들은 어떤 입장이냐면 역사는 이성의 자유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게 헤겔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사회 문제를 극복하면서 합리적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한 에드워르트라는 사람, 역사 법학파 카를 폰 자큰이라는 사람이 강연을 했고 막스는 이들의 강연을 줄여들었다. 그러니까 헤겔의 철학이 좀 발전한 거예요. 역사는 이성의 자유를 실현한다. 그럼 이성의 자유, 이성은 뭐냐? 사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 그러면서 발전한다. 즉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해결의 선발전다.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이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거죠. 그다음 역사 법학파라는 건 뭐냐면 역사를 통해서 법학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현실을 통해서 보는 거죠. 개별적인 그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법을 순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1837년에 그 헤겔 좌파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박사 동호회라는 클럽이 있는데 이 클럽에 마르크스가 가입을 합니다. 베를린 대학에 왜 헤겔 좌파의 본산이냐 하면 헤겔이 베를린 대학에서 12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1831년까지 헤겔이 죽기 직전에 강의를 했습니다. 헤겔이 베를린 대학 총장까지 역임했어요. 1831년이면 마르크스가 1835년에 그 본대학, 그 다음에 베를린 대학에 30 몇 년이라 했죠? 41년에 베를린 대학에 온 거죠. 그러니까 1831년까지 헤겔이 살면서 거기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 헤겔 좌파의 본산이 되겠습니다. 그 헤겔 좌파들과 같이 어울리다가 막스가 젊은 시절부터 몸이 쇠약했다고 하네요. 막스는 이제 중년 이후로는 죽을 때까지 여기저기 몸이 이제 안 좋았었는데 어쨌든 몸이 쇠약해져서 요양을 많이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요양을 갔다 왔어요. 클럽에 이 박사 클럽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
박사 클럽에서 이제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헤겔 좌파들의 청년학파, 호이바크, 그다음에 바후어 이런 사람들. 특히 바후어가 청년 해결 좌파 중에 그 우두머리격이다. 그래서 이들과 같이 이제 근데 왜 그냥 해결학파가 아니라 청년 해결이냐 또 청년 해결 좌파냐 이걸 좀 알아야 되겠죠. 해결은 이제 변증법과 관념론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해결 청년 좌파들은 이 변증법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 받아들이지만 해결의 관념론에 대해서는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결 좌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진은 이제 여기가 훔볼트 대학 정문입니다. 제가 보는 맞은편, 이 정문 맞은편이 베벨 광장, 법과대학에 해겔은 또 이제 이 대학 시절에 보통 우리 대학 시절에는 이것저것 많이 글 같은 걸 쓰죠. 마찬가지로 단편 소설이라든가 시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썼다고 합니다. 이제 무신론 이미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무신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무신론자인 바우어와 함께 해겔의 종교 철학을 비판하는 그러한 해겔의 종교관은 간단히 말하면 신에 대해서는 어떤 거냐면은 이성의 신, 절대 정신, 신을 절대 정신이라고 합니다. 절대 정신. 이성의 실현의 최고 형태를 신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신, 절대 정신에게 인격을 부여하면 우리가 말하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겔의 신의 개념은 일반적인 기독교나 이런 종교의 신과 달리 어떤 합리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정신이 하나의 인격으로 나타난 것. 간단히 말하면 관념론에서 유물론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과도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절대 정신을 신으로 본 거니까. 이제 1841년에 여행을 다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무신론의 기록원 이런 것들을 무신론에 관한 것들을 쓰게 됩니다. 아버님이 1838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버지의 희망, 즉 법학을 전념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무감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법학이 아니라 이제 철학에 집중입니다. 그래서 베를린 대학에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본대학과 다르게 본대학에서는 철학을 공식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베를린 대학에서는 법학과 함께 철학을 부전공처럼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법학이 아니라 철학을 주전공으로 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받아서 약간의 경제적 여력이 생겼는데 그건 잠시일 뿐이고 아버님이 없었기 때문에 가세가 교육이 시작했다. 마르크스는 평생 동안 이렇게 약간 풍족한 삶을 누리지 못했어요. 자세하게 나오는데. 마르크스는 베를린 대학에서 1841년에 박사과정을 마치고 박사 논문을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 논문이 이제 뭐냐면 거기에서 신학에 대한 철학의 우월성. 원래 박사 논문은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원자론 철학의 차이점입니다. 둘 다 유물론을 다룬 거예요. 유물론. 그러니까 이제 종교보다는 철학이죠. 신학에 대한 철학의 우월성을 주장했는데 베를린 대학은 우리로 치면은 서울대학 같은 데서 프로이센의 국립대학 이렇게 보수적인 교수들이 있어가지고 교수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박사 논문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를린 대학의 박사 논문 제출을 취소하고
좀 더 이제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예내 대학으로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수료를 하더라도 박사 논문 제출하는 것도 다른 학교 가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걸 이제 우리도 이게 국립대학교 간에는 학력 차별을 없애자. 국립대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국립대에서는 어느 국립대를 들어가더라도 다른 국립대에 가서 저기 공부도 할 수 있고 전학도 할 수 있고 또 졸업도 할 수 있고 논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는 주장이 있어요. 국립대 네트워크. 즉 대학교를 평준화시키자는 거죠. 명문대 출신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기 때문에 명문대를 없애자. 국립대부터 그런 건데 독일은 이미 그걸 이미 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어느 대학에 들어갔나 보다도 마지막에 어느 대학에서 박사 논문이나 어느 대학을 졸업 시험에 통과했냐가 중요합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박사 논문을 제출해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마르크스가 과거에 살았던 베를린에서 여러 차례 베를린에서 뭐 6번인가 여러 차례 이사를 다녔답니다. 베를린에 살았던 집의 현판인데 지금은 철거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이 현판을 철거한 겁니다. 반공적인 분위기 때문에 현판을 철거한 겁니다. 마르크스가 이제 결혼하는 과정인데요. 자기 고향에서 아버지 친구이자 자유주의자인 남작의 딸 애니와 연애를 했다는 거죠. 둘 다 이제 그 아버지끼리 친구였고 어릴 때부터 서로 아는 사이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애니는 역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주의적인 교육을 받아서 진보적 성향이었다. 당연히 이제 귀족인 귀족들이 결혼할 테니까 애니는 그 당시에 이제 귀족 청년과 약혼을 한 사이였는데 마르크스와 사랑에 빠져서 약혼이 정혼이겠죠, 그죠? 사랑하지 않은데도 귀족과 귀족들이 정혼한 건데 그걸 파혼하고 마르크스와 약혼했다. 중세 말기 근대 초기였지만 여전히 신분제적인 제약이 있었고 특히 마르크스는 유대인 출신의 평민이었죠. 그래서 여자네 집안 귀족이니까 마르크스와 결혼에 아버지가 반대했답니다. 근데 장인이 될 사람이 이제 자기 친구 마르크스 아버지의 어떤 설득을 받고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들의 이제 그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결국 결혼을 승낙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그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박사 논문 앞에 보면 그 장인에게 헌정한다고 결혼을 승낙해준 장인에게 헌정한다는 말이 써 있습니다. 7년 동안의 연애 끝에 마르크스와 애니는 1843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1843년에 박사학위를 따고 라인신문의 편집장에 일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베를린에서 6차례 이사를 갔다 그랬죠. 이제 그중에 그 루이지의 거리 60번지가 제일 유명하다. 아까 얘기했고요. 지금 그 자리에는 베를린 예술 아카데미 기념관이 생겼답니다. 다른 그 마르크스의 기념지, 뭐 기념현판과 마찬가지로 베를린의 마르크스 기념회는 시에게 현판을 복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지금도 유럽의 좌파들은 마르크스, 엥겔스 이런 그 유적지를 개발을 하고 공식화하려고 노력하고 우파들은 이제 그것들을 폐지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소련 시절에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관련된 거리 이름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기념물이라든지 이걸 너무 많이 만들으니까 사람들이 반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련 붕괴되고 나서 거리 이름도 바뀌고 대학 이름도 바뀌고 대학도 마르크스 이름을 붙인 대학이 있었습니다. 도시도 그렇고 그래서 반작용으로 그런 겁니다. 마르크스의 박사 논문 데모크리토스 에피쿠로스의 자연 철학의 차이. 여기에서는 이제 두 사람의 원자론의 차이를 밝혔다. 그리고 자신 여기에서 마르크스는 유물론과 변증법의 이론적 기초를 다졌다. 자, 원자론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원자. 모든 사물들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체든 비생명체든 무기물질, 신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유물론이죠. 유물론. 신도 물질로 되어 있다. 사람과 똑같이. 뭐 신이든 인간이든 모든 사물이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유물론인데 다만 그 유물론에도 낮은 차원의 유물론과 높은 차원의 유물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유물론이다. 여기서는 또한 이제 유물론과 변증법, 인식론이라면 인식론은 이제 사물의 논리 전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과학적 인식론. 근데 이거 이제 과학적 인식론은 인식의 방법에 있어서 유물론과 변증법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과학적 인식론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뿌리는 이제 헤라클레이토스, 데모크리토스, 에피쿠로스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는 BC 500년 전에 여러분 다 배웠을 것 같아요. 만물은 둘로 구성되어 있다. 둘로. 그래서 원자론적 유물론을 주장했다. 또 한편으로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강물은 같은 한강이라 하더라도 한강물은 계속 흘러가죠. 한강이라는 그 곳은 있지만 거기에 있는 물들은 계속 다르죠.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해서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은 것이 두 번 반복되지 않아. 즉 만물은 변화된다. 모든 것은 변화된다. 만물의 운동성이다. 이거를 변증법이다.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낮은 차원이지만 유물론과 변증법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만물의 운동성 자체가 유물론과 변증법이라는 거예요. 만물, 물질, 유물론, 운동성, 끊임없이 변화한다. 변증법. 이렇게 데모크리토스는 원자의 운동성을 주장하면서 유물론과 변증법을 결합하였는데요. 데모크리토스에 따르면 원자의 운동은 이미 정해진 법칙대로 운동합니다. 자, 원자는 모든 사물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물들이 각각의 모습이 다른 것은 뭐냐면 원자들의 무게가 그러니까 원자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라 원자들이 종류가 있는데 원자들 중에는 무게가 차이가 난다.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있다. 무거운 것은 어때? 밑으로 내려가죠.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원자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상하 운동이다. 상하 운동. 가만히 있어도 무거운 것은 내려가고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선으로 가겠죠.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원자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정해진 법칙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직선 운동이면 어때요? 속도와 시간만 알면 목적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원자는 질적으로 같으나 무게라는 속성은 다르다. 상하 운동을 기본으로 한 직선 운동이다. 이에 대해서 에피쿠로스는 뭐라 하겠냐면 원자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데모크리토스 시한 것처럼 동일한 속도로 진행되는 수직 운동, 직선 운동인데 잘 보세요. 무거운 것은 내려가고 가벼운 것은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충돌하겠죠. 그 두 개가 충돌한다. 충돌할 때는 옆으로 튕겨나간다는 거예요. 옆으로 튕겨나간다. 이걸 편이라고 합니다. 옆으로 튕겨나간다. 원래의 직선 궤도에서 이탈해서 사선으로 불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즉 원자의 운동은 불규칙적이다. 예측할 수가 없다.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불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대외적으로 이 직선에서 벗어나서 무작위로 충돌하는 원자의 우연적인 일탈, 편의, 차선 운동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우연적인 행동, 우연적인 일탈이 바로 원자 운동의 다양성과 우연성의 기초이다. 그래서 여기서의 우연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그 미래에 나타날 것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연이겠죠. 원자 간의 관계, 주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단 발생을 하면서 사건이 발생한 걸 설명할 수가 있죠. 인과관계가 나타납니다. 과거 한 번 발생한 과거에 대해서는 인간관계를 밝혀낼 수 있는데, 즉 알기 전에는 우연이지만 알고 나서는 필연이다. 즉 우연과 필연의 그 상대적인 관계, 이런 것들, 이게 다 변칙법적인 인식관계인데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실은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이게 변칙법이죠. 우연과 필연의 상대적인, 즉 원자의 운동은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항상 조화되어 직선으로 나아가는 기계적인 운동이 아니다. 원자의 운동은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다. 생명체, 인간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역시 정해진 운명과 달리 불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인간에게. 그래서 인간의 경우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정론을 비판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자유로운 선택, 즉 자율성, 자주성이 있다고. 그런데 이 행동의 선택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이것이 윤리의 근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행동의 선택의 자유가 없으면 책임이 없어요. 법적으로 어떤 엄마가 이제 엄마한테 아기를 뺏어가지고 아기를 죽이겠다고 뻑뻑하면서 저기 가게 가가지고 어? 물건을 훔쳐오라든지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 말이야 보이스피싱 하는데 돈을 받아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협박을 하면은 선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협박에 의한 거는 자유의지로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적으로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따르려면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강요된 행위, 내가 저항할 수 없는 행위에는 책임이 없다. 그래서 자유는 선택이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고 이것이 바로 윤리의 근거이다. 근대 윤리학의 그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나의 자유도 소중하면 이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하다.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와 행복을 고려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절제한다. 즉 자족한다.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유가 줬을 때 무식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무조건 다 하지만 각성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자신의 자유를 추구한다. 절제한다. 이것이 윤리다. 에피쿠로스는 또한 이제 감각을 중시해서 선험주의, 관념론을 거부했다. 실천이라는 거죠. 감각, 지각, 오감을 통해서 확인하고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확인과 증명하지 않는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 이런 선험론은 거부했다는 것.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와 같이 그 데모크리투스, 에피쿠로스의 원자론의 비교를 통해서 변증법과 유물론 그리고 인식론 이런 것들을 결합하면서 자기의 그 철학적인 기초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유물론, 데모크리투스의 원자론을 비판한 거죠. 물질의 운동이라는 유물론을 관념적으로 해석하는 데모크리투스. 여기 이게 중요한 게 유물론 중에 사물을 기계적으로만 바라보는 거. 현실과 달리 현실의 물질의 운동, 기계적 운동하는 게 아니죠. 화학적 운동도 있고, 그죠? 화학적 운동도 있고, 그다음에
유기적인 운동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기계적인 운동은 직선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곡선 운동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운동은 그 관념론적 기호죠. 왜냐하면 현실은 기계적이지 않은데 기계적이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유물론을 기계적인 유물론이긴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념론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데모크리투스가 그렇다. 유물론을 관념론으로 해석하는 데모크리투스를 더 비판하고 에피쿠로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을 주목하였다. 마르크스는 그래서 헤라클레이투스, 데모크리투스, 에피쿠로스 나아가는 원자론의 발전 과정을 과거의 것을 계승하면서 새로 혁신하는 변증법적 과정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에피쿠로스가 데모크리투스보다 똑똑한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데모크리투스가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조상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들이면서 그걸 비판해서 발전했다는 거예요. 데모크리투스는 역시 헤라클레이토스의 지식을 받아들이면서 비판해서 발전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현재는 과거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단점을 비판하면서 발전한 거고 미래도 역시 현재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단점을 비판한 거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혁신과 계승이라고 합니다. 계승과 혁신, 과거의 것을 계승하지만 그걸 혁신해서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는 계승과 혁신. 그것이 바로 변증법적 과정이다. 역사 발전이나 논리의 발전도 이러한 변증법적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마르크스에게 미친 헤겔 철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